안녕하세요. 중서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재개발 공사비 폭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공사비 폭등에 의해서 여기에 조합원들은 입주권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구역은 입주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어떠한 구역은 입주권을 포기할 수도 없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주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서 공사비 폭등에 의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중서민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입주권 포기하고 싶은데 과연 포기할 수 있을지, 재개발 공사비 폭등이 어떠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 너나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입주권을 사야 되는 입주권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공사비 폭등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이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구역들의 입주권들은 정말로 사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폭등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입주권 중에서도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문의 언론 등을 통해서 보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공사비 몇백억 또는 몇천억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터지는 것은 공사 중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 증가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조합과 시공사 간에는 더 이상 착공을 한 이후에는 공사비 증액이 없는 것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게 강제적으로 공사비를 증가를 시키죠.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미 입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할 수 있는 키를 주지 않는 시공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더 이상의 공사비 증액이 없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를 뒤집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입주와 그리고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입주를 막고 있는 곳도 많이 있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조합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비 증액을 해주고 입주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법정으로다는 분명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법정 싸움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법정 소송을 걸면 내일 판결이 나서 내일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걸린다면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입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입주권 너나 사세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에 의해서 갈등을 해서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길어지면 질수록 그것은 조합원들에게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죠. 이미 공사비의 갈등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중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입주 전에 일어나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주종 공사비 증가.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미추 1구역이 800억대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서 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조합장 해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사비를 증액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하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 미추 8구역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이주가 끝나고 착공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나 다른 기타 비용들이 증가하면서 2천억 원대의 증액을 하는 의결을 이번에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2천억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는다면 조합원당 4억이라는 분담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인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미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계략적으로 얼마이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천에 있는 이러한 구역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서울의 은평구의 대조 재개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많은 곳에서 언론에서 공사비 갈등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 8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 정해 전에 이 의결 총회를 한 거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에게 그 부담을 공사비 증액되는 만큼을 부담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결은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곳에 제 고객께서 오셔서 입주권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 중개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 입주권 사라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입주권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입주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는 이미 관리처분이 나서 분양 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권 포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총 사업비가 있죠. 총 사업비는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서 신축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비라든가 기타 경비, 금융, 그 다음에 운영하기 위한 조합 운영비, 그 다음에 협력사에게 줘야 되는 그 기타 경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다시 조합원들한테 돈으로 돌아오냐면 바로 분양을 통해서 그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으로다가 크게 나눌 수 있죠. 이 임대조차도 분양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 분양에는 건축비가 있고 토지 가격이 있고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일반 분양이 됐던 조합원 분양이 됐던 둘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사비 증액 전까지는 이 총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돈들은 조합원들의 분양가 중에서 분양가 전체 중에서 이 토지는 누구 거죠? 조합원 거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 그 다음에 여기에 분양하면서 남는 이익 부분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서 공제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일반 분양에서 보면 여기 일반 분양하는 토지 가격과 일반 분양에서 남는 이 이익은 누구 겁니까? 바로 조합원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 분담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 토지 가격, 이익 가격을 빼고 그리고 일반 분양의 토지 가격과 이익 가격을 뺀 것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조합원들이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 분양을 하고 여기에서 이익이 남는다면 그것은 이익은 조합원이 가져가는 거고요. 이 사업을 해서 손해가 나는 것도 손해난 만큼 조합원들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부담금은 바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서 되도록이면 조합원이 일반 분양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얻는 그 이익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고 조합원들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 프리미엄의 기준은 주변의 대장 아파트의 시세라는 거죠. 대장 아파트의 시세와 일반 분양가의 차익만큼의 최소한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의 입주권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총사업비가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공사비 증액으로다가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 금액보다 뭐가 더 플러스가 되냐면 바로 건축비 상승으로 오는 거죠. 공사비 증가는 결국은 건축비 상승이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증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의 증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조합원인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이 증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증가분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조합원들한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억이라는 조합 부담금이 늘어나고 조합원이 1,000명이라면 한 조합원당 1억이라는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대부분 조합원들의 분양가들은 3억 초반이나 3억 중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3억 5천이라고 기준을 잡고선 조합원 분양가로 했을 때 만약에 1,000억이 증가가 돼서 1억이라는 부담을 해야 된다면 1,000명이니까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4억 5천으로 다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2억이 된다면 5억 5천, 그 다음에 3억이 된다면 6억 5천으로, 7억 5천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입주권에서도 이 건축비가,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을 갖다가 누구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오로지 조합원들이 부담을 다 떠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갈려지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입주권에 대한 거는 최소한의 이 총공사비를 위해서 돈을 이미 대출을 이 총공사비만큼의 대출을 받은 구역의 문제입니다. 이것의 기준은 관리처분으로다가 귀결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으로다가 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관리처분 전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죠. 여기에는 설계 비용이라든가 용역업체 비용 등 조합원 운영비 이러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구역 같은 경우는 200억에서 한 500억 정도면은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대부분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500억이라는 돈도 분명히 금융의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10%의 이자를 내는 걸로다가 따진다면 1년에 50억의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500억을 빌렸을 때. 그러면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10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사업시행 인감만 내놓고 관리처분을 안 하고 버티고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년이면은 500억이라는 돈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봤자 사업시행인가서부터 이자까지 다 해서 해더라도 1000억이라는 돈밖에 사용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리 처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관리 처분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1조가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조라는 관리 처분에서 돈을 빌렸다면 여기에 신탁으로 해서 가장 싸게 5%로 빌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같은 10%로 하면 여러분들이 놀래겠지만, 자, 10%로 하겠습니다. 자, 1조를 빌렸을 때 1년의 이자는 1000억입니다. 1000억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5%라면 500억의 이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부분 관리처분이 나서 2주까지 2년, 그리고 나서 공사기간 3년에서 5년 동안 이 5%만 빌려도 525에서 25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자만. 그러니 이것을 한 1000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한 조합원당 2억 5천에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들의 분양가라든가 이익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가가 생각보다도 많이 낮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돈을 빌린 것이 조합에서 빌리지 조합원들이 금융비용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만 빌려도 1조를 빌렸을 때 이자만 2,500억이고 조합원이 1000명이라면 그것을 그냥 균일하게 하더라도 한 사람당 2억 5천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10%라면 지금 현재 펀드 쪽에서 신탁에서 10% 가는 데도 많죠. 7%에서 8%가 대부분이지만 만약에 10%라면 1년에 1000억이면은 쉽게 얘기해서 5000억이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5억이라는 돈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관리처분이 나서 이주를 하고 있다면 되도록이면 조합이나 이러한 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끄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큰 총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끔찍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5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이자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여러분들의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져 있고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정해서 관리처분할 때 계략적으로다가 이것을 통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간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이 이자들은 끔찍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주를 하고 있는데 1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1년에 10%라면 1000억이 이자가 늘고 5%라면 500억이라는 이자가 늘어나서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면 결국은 관리처분이 난 이후에 이주가 됐다면 이제서부터 방법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법들이 틀려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분양 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후가 있겠죠. 자, 분양 전으로다 본다면 분양 전에 본다면 일반 분양가에다가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이 건축비 상승한 것만큼 일반 분양으로다가 올려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분양가로 상승을 해서 일반 분양가를 올리면 여기에 조합원들의 건축비 상승분까지 하면 조합원들은 더 이상 부담을 안 해도 되겠죠. 부담금이 늘어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주변에 있는 대장 아파트 시세들에 의해서 분양가가
얼마냐의 기준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장아파트 시세에 의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지 않는 곳이다라면 결국은 충분히 일반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 분양가를 이러한 시세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일반 분양가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린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주변의 대장 아파트 가격이 8억인데 일반 분양가를 10억에 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분양 대금은 조합이 신탁회사, 돈 빌린 데다가 금융사에다가 갚아야 되는 건데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돈을 갚을 길이 없고 이것은 연체와 계속적인 이자를 내서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손해를 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될 수 있는 일반 분양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입지가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의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대장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면서도 각 구의 대장 아파트 가격 등을 꾸준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대장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야 일반 분양이 돼야 일반 분양에서 입주할 때 일반 분양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내가 빌린 돈을 은행에다가 갚아서 내가 더 이상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조합원들이 그때서부터 이자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전인데는 건축비 상승분을 일반 분양가로다가 일반 분양가 상향을 통해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주변에 분양될 수 있는 가격대로 분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락과 보합 시장에서 주변의 시세에 의해서 분양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구역 중에서 뉴스테이라는 구역이 있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습니다. 일반 분양은 각 개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변의 대장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뉴스테이는 임대사업자들한테 하는 것이고 대량으로다가 임대사업자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의 차이가 나듯이 뉴스테이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자한테 분양하는 가격이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안전하게 분양을 해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전하게 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리하지만 상승했을 때는 조합원들이 그 상승 일반 분양을 높게 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에 있을 때에 그러면서도 공사비가 이렇게 증가가 됐을 때 그 공사비 증가를 임대사업자한테 떠넘기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인천 구도심에서 분양가가 1,300, 1,500 했을 때 뉴스테이 쪽은 임대사업자들이 900만 원 전후에서 분양을 받아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20, 30% 싸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에 본다면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20, 30%를 싸게 분명히 가져갈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인천 지역도 1,800에서 2,000 사이에서 분양을 한다면 20%만 싸게 해도 400만 원 정도가 떨어지니까
1200에서 1400만 원 사이에서 임대사업자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뉴스테이 사업하는 데에서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뉴스테이를 포기하고 일반 분양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공사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 분양 전인 곳이다라면 그리고 뉴스테이 구역이라면 제 손님에게는 절대 입주권 사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입주권 너나 사세요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 일반 분양까지 끝난 곳이다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조합원으로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비 상승한 이 일반 분양에서 상승한 일반 분양 이 부분 건축비 상승과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건축비 상승 이 두 개가 오롯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과연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이미 관리 처분이 나서 이 총 사업비의 돈을 대출받은 구역이라면 조합원의 입주권 조합원들에게는 제가 3년 전서부터 입주권을 매도하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입주권 파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죠. 그 당시만 해도 분명히 프리미엄이 몇 억씩 올라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쉽게 매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의 제가 봤던 부동산 시장은 정부에서 주는 정책 자금 때문에 그 돈이 풀려서 그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왔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2, 3년 후서부터는 그 여파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프리미엄이 비쌌고 팔기가 쉬웠기 때문에 매도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매수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 비싸서 사지 말라라고 했던 시절입니다. 이 중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분명히 2, 3년 전만 해도 매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았던 기회지만 매수자에게는 최고 비싼 최고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힘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매수자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자에는 너무나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3년 전, 4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이 3억, 4억, 5억씩 붙어 있던 그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제로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가만히 앉아서 3, 4년 전에 프리미엄 3, 4억 붙었던 것들이 지금은 5천, 빵원 이렇게 프리미엄이 가니 매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이미 3억, 4억을 손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매수하는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다 사라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이 총사업비를 빌렸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공사 기간이 늘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이자 비용들이나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그리고 부담해야 될 돈이 지금 현재 조합원 분양가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 시세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신축이 됐을 때 대장 시세로서 얼마 정도의 매도가 가능할 것인지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주변의 대장 아파트 가격이 6억 전후라면 이러한 곳에 있는 것이 부담금이 2억만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합원 분양가가 3억 5천 정도가 된다면, 그러고 지금 현재 대장 시세들이 6억 전후라면 이렇게만 된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5억 5천이나 6억에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시세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실거주하고 투자하지 않고 이런 걸로 본다면 충분히 살만한 기회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주변 시세가 8억이다. 주변 시세가 8억이고 여기가 신축됐을 때 8억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5억 5천에서 8억이니까 2억 5천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서로 어떻게 배분되느냐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가 더 급하냐, 매수자가 더 급하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자가 더 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미엄이 2억 5천이 붙을 수가 없고 1억이나 5천 정도에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주변 시세가 8억 정도를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가 폭등을 하면서부터 생겨난 조합원들의 입주권, 이것을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라면 입주권을 포기하고 싶지만 이미 관리처분이 나서 총사업비를 하고 했다면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포기는 프리미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조합원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큰 곳, 이 주변 시세와 주변의 대장 아파트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이 구역에 있는 것을 매수를 한다면 과연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로 주고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입주권 너나 사세요. 이 의미는 결국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해소되는 상황들이 아니라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프리미엄들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미 관리처분이 난 곳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면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난 곳에 있는 프리미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조합 설립되어 있는 곳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 구역 지정이 된 곳은 조합 설립된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재개발 망했다라고 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던 것 중에서 구역 지정 전 것들은 투자하지 않았으면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이미 너무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후보지구역, 인천의 후보지구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프리미엄 자체가 그 당시만 보더라도 조합 설립된 곳에 있는 프리미엄만큼 붙었던 곳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왜 후보지 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후보지 구역 주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보면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다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후보지 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례 등을 완화시켜서 그 동의율을 줄였지만 과연 21년도, 20년도에 그 부동산이 폭등하던 그 시절의 그 프리미엄만큼의 그 희망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서를 써줬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만약에 구역 지정에 대해서 또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옛날에 동의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후보지 구역을 받기 위해서 동의서 써준 분들이 또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동의서에 동의하려는 분들이 100%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정말로 어렵다는 거와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역 지정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역 지정은 한번 미끄러지면 또다시 구역 지정 받는 데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후보지 구역이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주고선 산다는 얘기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가격의 1.3을 곱한 것의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 거기서 얼만큼 더 비싸게 주고 사느냐만큼이 프리미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좀 더 아주 각박하게 얘기한다면 재개발 후보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에서 120%를 넘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허그에서 보증해주는 전세 보증금 금액 이상 주고 산다라는 것은 너무 프리미엄을 비싸게 주고 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 증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중서민들이 살아야 되는 저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들이나 빌라 이러한 가격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공주가 정도의 가격의 급매물이 나와도 사실 문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 인천의 구도심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들도 실거래가 이 얘기를 하지만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주권은 너나 사세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후보지라든가 구역 지정받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것들에 지금까지 붙었던 프리미엄들은 다 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서부터 정말로 내 집을 마련하고 중서민들이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지금서부터 좋은 물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그것이 좋다라면 지금서부터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기간은 선진국으로 가면서 거쳐야 되는 그 기간들이 지금처럼 부동산 사이클보다 좀 더 길어지는 상황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중서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선 올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내가 어디선가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서민들의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서부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포기해서 나오는 프리미엄들이 사라진 이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접근을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공사비 폭등은 결국은 조합원들의 입주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중서민들에게 매수하는 것을 주춤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분간은 공사비가 줄어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